역사적으로 망해가는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지배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겪어가는 과정이에요.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려면 지금 좀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 어떤 얘기를 하면 요즘 뭔가를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제가 20년 전에 대답하나 10년 전에 대답하나 제가 역사에서 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사를 쓴 유명한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리비우스가 왜 로마사를 썼느냐라고 이렇게 당시 물어봤더니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쓴 게 리비우스 로마사예요. 로마가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전성기로 넘어가는데, 리비우스가 살던 기준에서 보면 로마의 이전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좀 부자가 되고, 또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사회 갈등도 생기고 이러던 단계였어요. 그래서 리비우스는 이 상황에서 이런 것이 악화되면 이거 망조다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리비우스가 지적했던 현상들은 맞는 말이었어요. 로마는 그걸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리비우스는 뭘 지적했느냐? 첫 번째로 사회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관이란 정신적 가치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생활, 이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말이죠, 70년대 저희 때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두드러 패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출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때려서라도 키워야 된다고 했던가? 일단은 한국 사회가 고도성장기였기 때문에 학벌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상당한 가치를 가져다 줬어요. 좋은 대학 나오면 출세는 보장된다, 이런 거였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시는 우리나라 산업이 되게 2차 산업 구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군기, 획일성,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시대고 변화의 시대고, 이때는 한번 직업을 가지면 평생 갔어요. 지금은 내가 직업을 가져도 이게 10년 후에 없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되니까 고정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변화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교육에서도 걔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교육의 방식이 달라진 거죠.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리비우스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살아오던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가 얘들이 좀 잘 살게 되고 행복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성장했으니까 우리 아들도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지 라고 하면은 이 시대에는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사회적이라면, 국가 전체로 확장된다면 이 사회는 거대한 위기 앞에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거는 좀 미리 겪었어요. 우리가 그 사교육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됐잖아. 저희 아버님 세대는 대학생만 되면 다 출세하던 사회였어요. 진짜로. 우리 때는 대학생이 좀 많아진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출세하는 게 아니라 인류 대학 애들의 어떤 프리미엄이 굉장히 돋보이던 시대였어요. 저희 연합서클이라고 여러 이제 대학 애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모든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사교육을 마구마구 시켜서 S대를 보내줬더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전부 자기가 S대를 가지 못한 이유는 부모님이 자기한테 투자를 하지 않고 두들겨 패지 않았기 때문이래. 그리고 20년, 30년을 지나면서 내 친구 세대들이 부모가 되니까 자기가 버는 전 재산의 절반을 애 자녀 교육에 놓고 지금 와서 후회를 퍽퍽하면서 그 돈을 갖고 가게를 차려줬어도 우리 아들이 잘 살겠다, 이런 후회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고, 그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이야기가 한국 사회 30년을 지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교육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공교육이 망가지고, 공교육이 망가지니까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언밸런스,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벌어진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벌어졌어요. 이런 위기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왜?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시대에 이것이 국가 사회적으로 과거의 가치가 지배하게 되니까 위기가 오는 거죠. 리비우스가 말했던 위기가 이런 것이었어요. 로마가 과거에 이탈리아 국가에서 제국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탈리아 국가가 성장해서 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살았고 더 잘 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로마는 이제 전혀 다른 제국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가치와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데 이들은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벌어지느라고 똑같잖아요.
70년대의 성장, 80년대의 고민, 이것이 그대로 90년대, 2000년 세대한테 가면서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문제를 악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사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보편적인 요인은 과거의 성공 사례에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체제가 안 되어 있을 때, 이럴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가 성장하면은 다원화가 됩니다. 자, 다원화가 되면은 서로 다양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성장해 나온 세대들은 그냥 이게 자기의 완성이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요, 이런 걸 보면서 불평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는 자기 모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들은 여기서 태어났다고, 이런 모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모랄이 없어지게 돼요. 자,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게요. 세금 내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들 비슷한 양의 세금을 내요. 그러면 내기 힘들고 욕을 해도 세금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불평이 없어요. 근데 사회가 다원화됐어요. 예전에 어떤 다주택자는 뭐 중과를 때린다, 상속세가 뭐 누진을 한다, 누구는 면제시켜준다,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세금이라는 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거라는 공통된 의식이 사라지게 되죠. 예를 들면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왜 우리가 세금 내는 걸 가지고 다른 나라 이민자를 먹여 살려야 되냐. 지금 현실에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요 정도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불만이냐. 이렇게 되면은 뭔가 공동의 의무에 대한 모랄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극단적인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분열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마다 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 합리적인 선택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지게 되니까 합리적인 선택이 너무 다양해지고 합리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선택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묶어줄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런 거를 묶어주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만들어지질 않고 공용의 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얘들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쟤만 없애면 우리는 더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단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겪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거를 잘 극복하지 못하거나 어떤 특별한 요인 때문에 그런 갈등이 너무 심화될 때 그 나라에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약점이 터져버리게 되면 나라가 위험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사를 보면 나라가 망해갈 때 군대가 없어요. 인구는 있는데 전쟁하러 나오질 않아. 우리가 70년대에 한국 사회는 이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어떤 공통된 의식을 갖고 살 때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살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깥에서 어떤 태풍이 올 때 이 태풍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틀을 만들지 못할 때는 위험해집니다. 근데 이 틀을 만든다는 게 꼭 어떤 획일적인 규제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도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없어질 때 나라가 위험해지게 되죠. 역사적으로 망해가는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낙관주의가 지배합니다. 불평은 엄청나게 늘어요. 불평과 낙관주의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배에서 싸움이 났어요. 근데 막 누가 저기 엔진을 부셔버린다거나 키를 부셔버린다거나 밑창에 구멍을 뚫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애가 배 밑창에 화가 난다고 구멍을 뚫어요. 너 왜 뚫니? 괜찮아. 이것 좀 뚫는다고 배 침몰 안 해. 이런 게 낙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망해가는 나라의 특징은 낙관주의가 지배합니다. 근데 그 낙관주의는 어디서 오느냐? 불평에서 와요. 낙관주의를 전제로 사람들의 불평이 커져요. 근데 그런 불평과 낙관주의란 이상한 조합이 만들어지는 데는 사회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질 때 배 밑창에 구멍을 뚫어. 이해가 안 가지만 배의 원리를 모른다면 구멍을 뚫는 거죠. 야, 이 큰 배가 요만한 구멍 좀 났다고? 배가 침몰하겠니?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는 성장하면은 안정적이 됩니다. 안정적이 되면 만족이 높아지고 만족이 높아지게 되면 만족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꼭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삼각함수? 나 평생에 한 번도 못 써먹어봤다. 왜 그런 사람을 괴롭히냐? 그럼 어떡하냐? 야, 그냥 공부는 1 더하기 1만 가르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족을 창조하게 돼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만족을 추구하던 시대가 되면 학문을 단순화시키더라고. 그렇다고 1 더하기 1을 가르치면 또 만족이 안 와. 뭔가 요란한데 쉬운 거, 이런 거를 스스로 창조해냅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쟤만 없으면 세상 다 좋아져. 저거 하나만 해결하면 문제가 다 해결돼. 이런 식의 이분법이 나오게 돼요.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은 이분법이나 단순한 사고는 무지한 나라, 교육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 대학 나온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만족을 창조하는 단계에 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지식과 공부가 단순한 해법을 노리는 지적 만족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혼돈으로 들어가는 단계라는 뜻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유럽에서도 뭐 극좌, 극우, 한국도 지금 상대방을 얘기할 때 이전에는 그래도 너는 좌냐 우냐 그랬는데 요즘은 무조건 극좌를 붙여. 너 극우지 극좌지. 지금 전 세계가 다 좀 극단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변했냐? 아니요. 그 설명하는 방식이 변했어요.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도 극이 돼요. 왜 그럴까? 우리들이 단순화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이 변화할 때는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던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가 없게 돼요. 제가 아까 세상은 성장하면 복잡해진다고 그랬는데 꼭 복잡해지지 않아도 내가 알던 거라고 달라지니까 복잡해. 그러면 사람은 그걸 쫓아가기보다는 단순화시켜버리죠. 과거의 답을 찾든지 내 현실에서 이게 좋아 보인다는 답을 찾게 돼요.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거라는 걸 가르쳐줘야 하는데 99%의 지식인은 자기의 지식을 가르쳐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선입견에 기생해서 대접받으려고 하죠. 99%가 좀 심한 말 같은데 나 솔직히 99%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70%일 때는 괜찮은데 망할 때가 되면 99%로 늘어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은 거의 극한적으로 팽배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체제가 전환기에 서 있고 그 전환기를 잘못 처리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지표가 있습니다. 군을 증오하게 돼요. 군대는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비합리적인 방식의 전쟁이에요.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말로 풀 걸 주먹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로 하는 거하고 흉기 들고 피를 뽑는 거하고 어느 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당연히 말로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지. 오죽하면 피를 뽑는 단계까지 가냐고. 거기까지 가면 이성도 안 통하고 뭐도 안 통하고 안 통하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은 끝없이 거기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만들어지고 군대 훈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이성적인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군대는 합리적으로만 운영할 수가 없어요. 군대는 캠프가 아닙니다. 군사훈련이란 테크닉 훈련이 아니에요. 총 쏘는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비합리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저희가 이럴 때도 훈련소가 뭐 30몇 도 넘어가면 휴식이에요. 근데 실제 전쟁이 나면 33도라고 전투 안 합니까? 군대는 불합리한 상황을 이겨내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어려운 것도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안전하게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군사훈련이 아닌 것이죠. 군대의 탈을 쓴 민간사회가 되는 것이고 다행히 전쟁이 안 나면 다행이지만 전쟁이 나게 되면 그런 나라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구조적 팽창관계라는 게 있어요. 생물도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숫사자라고 해요. 숫사자는 도전자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통 사자보다 한 2배 정도 크다. 그러면 거의 도전자가 없어요. 그러면 오래오래 후궁들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겠죠. 그래서 모든 사자는 자기가 커지기를 원해요. 근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등치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한 5배, 6배 커진다. 그러면 영원무국 행복한가? 아니죠. 신체 구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아프리카 사자 중에서도 가장 등치 큰 종이 있었는데 걔들이 제일 먼저 멸종했어요. 사자가 너무 커지면 사자가 아닌 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한 가지 가치에 몰두해서 무한 성장을 요구하다가 폭발해버려서 망하는 나라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그 다음에 영세중립국 이런 거 좋아하면서 이쪽에 저쪽에 빌붙어서 살아보자 이러다가 망하진 않지만 영원히 찌그러지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세중립국 하면 스위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영세중립국이기 때문에 스위스가 살아났다고 보면 안 되고, 스위스란 나라가 워낙 특별했기 때문에 영세중립국이라는 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스위스에게 영세중립국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안 보고, 아, 영세중립국을 만들면 행복하게 살겠구나.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영세중립국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한국은 반대예요. 영세중립국 되면 바로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안 보고 껍데기를 볼 때에 그 국가는 또 위험해지더라. 그러니까 항상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본질을 알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 국가는 성장하고 강해지려다가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멸종한 동물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동물들은 그 멸종의 단계를 거쳐 나온 생물들이죠. 하지만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멸종했던 동물의 생태를 되풀이하게 되면 똑같이 멸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고 교육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지식인과 교육은 거기에 타협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회는 멸종의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우리가 고치자고 하는 것들이 눈으로 보기엔 다 편한 것과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퇴화의 길이냐 위험한 길이냐를 판단하고 깨닫고, 혹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납득할 수 있는 이성이 존재하는 사회인가, 그런 거를 듣고 분노하고 재매장시켜라 하는 사회인가가 그 사회가 흥하는 사회인지 망하는 사회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손자병법은 거의 3000년 전에 청동기 시대 말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에 청동기 시대에 쓰여진 병서를 오늘날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냐 이렇게들 많이 얘기들 하세요. 이 부분에 서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21세기의 기업 경영이나 또는 자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창의, 적용, 통찰 이런 이야기들 하실 겁니다. 이게 21세기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손자병법의 시대도 그렇고 창의라는 건 결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언제나 인생과 경영과 경쟁에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손자병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손자병법은 청동기 시대의 참호를 어떻게 판대거나 활을 어떻게 쏘라든가 매복할 땐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를 가르치느냐?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전략 전술은 무엇이냐? 그런데 그 합당한 전략 전술을 나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찾아내겠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삽니다. 20살이든 100살이든 이만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카이사르가 중앙아시아 초원에 갔어요. 이분이 30년 경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30년 경력은 여기서 쌓은 경력이에요. 여기서는 일병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는 3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 여기에서 써먹었던 방법을 그대로 써먹는 사람, 깨끗하게 돌아가시죠. 전쟁사에서 왜 정복자들이 유명하냐면 그들이 이런 곳에서 쌓인 경험을 가지고 이런 곳에 와서 현지인들보다도 더 뛰어난 창의와 적응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이 말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쌓은 경험을 가지고 다른 새로운 곳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전술과 전략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이야기한 게 손자병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와 적용은 인류의 역사 동안 언제나 중요한 개념이었고 그 방법을 이야기했던 것이 손자병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손자병법이 필독서가 되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라는 말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한 푼도 투자 안 하고 순이익만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어디 사업 지침서입니까? 망하라는 소리지. 돈을 쓸 줄 알고 올바로 쓸 줄 알고 올바로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야 기업이 크고 기업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자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정복전쟁에서 내가 타국과 싸워서 그 군대를 다 죽였어요. 우리 군대도
군대도 절반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를 점령은 했지만 두 나라 합쳐서 군대는 5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옆에 나라가 쳐들어오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나라하고 전혀 싸우지 않고 통합을 했으면 2배가 됐겠죠. 그럼 이 2배가 된 군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합하면 순식간에 4배, 8배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내 앞에 있는 전쟁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게 가장 이익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최대 이익을 올려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한테 기업을 하시는데 어떤 특허 기술 하나가 있고 1,000억을 벌어주는 게 있다고 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좋을까요? 이건 진짜 우문입니다. 제가 신발 공장을 하고 있어요. 누가 반도체 특허 기술을 주겠대요. 그 누가 1,000억을 주겠대요. 그 반도체 특허 기술을 제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디 전자를 하는데 새로운 램 제작법을 주겠습니다. 누가 1,000찰로 1,000억을 주겠습니다. 당연히 특허 기술을 받아야지. 1,000억 푼돈이지. 내가 주어진 상황과 목표에 따라서 좋은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선택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건데, 사람들이 그거는 빼고 그냥 들으면 괜찮잖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래, 안 맞고 이긴다는데 왜? 무슨 소리예요. 내가 만약에 권투 선수여서 스파링을 하고 있다면요, 이기든 지든 많이 맞아봐야 돼요. 스파링 할 때 한 대도 안 맞고 이기잖아요. 나중에 훌륭한 선수 못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달라지게 돼요. 그것을 선택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사고를 하는 훈련 중에서 나온 말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방법도 좀 오용이 많이 되는데, 사람은 인간마다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명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데 따라서 돈과 명예 중에 사람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선택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하면 목마른 사람은 물부터 찾고 배고픈 사람은 음식부터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선택하는 건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는다는 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욕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욕구도 그 사람의 인생관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인격에 따라서 욕구도 변하는데, 그 변하는 메커니즘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거래를 하든 부하로 키우든 동지를 만들든 그 사람의 숨은 욕구가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의 메커니즘이 뭐냐. 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 녀석이 어느 날 나를 배신하더라. 그거는 그 사람이 배신한 것도 물론 나쁜 짓이지만 내가 그 사람의 메커니즘을 몰랐던 데도 탓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저기 막 도망갔어. 저것들이 사흘을 굶었고 지금 우리한테 10번을 깨졌어. 그럼 도망가야 되는데 쟤들이 도망가다 말고 갑자기 돌아서 우리를 공격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니들 사흘 동안 밥도 못 먹었는데 왜 공격해?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고요. 그들이 어떤 삶 속에 살고 있고 어느 지경에 가면 사흘이 아니라 열흘 굶었어도 물려고 덤빌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을 내가 찾아냈어야죠.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이 손자병법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얻는다는 말은 인간의 삶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자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쟁 규모가 커져요. 그래서 요즘처럼 일반 병들을 징집해서 이전보다 훨씬 힘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전쟁도 훨씬 잔인해져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병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아져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앞에는 10명만 잘 싸우면 돼요. 뒤에 사람들은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면 돼요. 근데 전에는 한 50km만 가면 되는데 이제는 500km를 가래. 전쟁은 어마어마하게 잔인해져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요구해.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성시키지 않아도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계기가 있을 때는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와우 간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는 그게 안 돼요.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철조망 이렇게 깔아놓고 밑에서 이렇게 기어가는데 위에서 막 실탄 사격을 해요. 사실은 좀 높게 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는 뭐 그냥 온갖 더러운 거, 심지어는 뭐 피 막 이런 거 뿌려놔요.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요, 정말 무서워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총소리가 무서워서 일어나는 애도 있고, 여기 피 있으니까 막 그래갖고 진짜로 다친 그런 애들도 있고, 밑에서 그냥 욕하면서 기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기어가요. 근데 이 훈련을 왜 하냐면요, 갑자기 옆에서 포탄 같은 거 꽝꽝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들 벌떡벌떡 일어나요. 전쟁터에서. 그래서 철조망 같은 걸 놓으면은 어쨌든 이런 힘든 것에서 포탄이 터져도 감정이 격발하지 않고 일어나는 걸 억누르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벌떡 일어났다가 다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천재 같은 애들은요, 그거를 겪고 하다가 보면 깨닫는 거야. 아,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이게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정도 훈련을 해야 사람은 쿵쿵 터졌을 때 안 일어나는구나. 나는 굉장히 침착하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막 포탄 옆에서 떨어지고 땅이 울리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냉정하게 보는 사람은 그 다음에 탱크가 왔을 때, 건물이 무너지려고 할 때, 이럴 때 침착하게 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어떤 새로운 적응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선에서는 전세역전이죠. 그거 말고도 뭐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훌륭한 사례라면 롬멜 같은 경우죠. 롬멜은 자기가 처음 가보는 땅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데서도 거기서 2년 3년 전투한 사람보다도 더 창의적인 적용을 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바로 그런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너무 뛰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사막에 와서도 천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롬멜의 별명이 사막의 여우인데, 저는 그 뒤에 꼭 이렇게 붙여요. 롬멜은 사막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 사막의 여우가 됐다. 전쟁에서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그 돌발 상황인 것 같아요. 모든 군대는요, 군기가 중요합니다. 명령 복종도 중요하고.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총알 날라고 사람이 산산조각 나는데 나가라. 근데 명령을 듣겠어요, 누가? 평소에 군대란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군기가 잡혀 있어야만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에서도 군대가 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군기나 군율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군기를 잡다 보면 병사들의 자율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율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훈련받지 않은,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몸이 굳어버리거나 합법적으로 도망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못한 거야. 그래서 도망가고 붕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에서 어떤 돌발 상황의 대처 능력을 가장 잘했던 군대는 독일군이 시작을 했었고, 미국으로 가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들의 훈련 방식은 뭐냐면 항상 두 가지를 같이 해요. 명령에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 상관의 지휘에 따라야 된다. 그러나 내 앞에 주어진 일이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내가 창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개를 같이 훈련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독일군이 처음 소위 임무형 전술이라고 이런 걸 만들어냈을 때 독일 군사에서도 심각한 논쟁이 됐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판단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떡하느냐. 그렇잖아요. 나는 돌격하라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도망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면은 군대가 엉망이 될 거 아니냐. 이 논쟁이 지금까지도 세상의 모든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독일군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첫째, 전쟁에 대한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군대란 게 어떤 것이고 장교와 사병의 역할 분담이 어떤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제 현장에서 생사의 대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사의 대결을 할 때 테이블에 놓고 야, 명령대로 하자, 자율적으로 판단하자, 이게 충돌하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충분히 대화가 되고 합리적인 행동이 되고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답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무형 전술을 주장했던 기갑부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논리적인 질문을 하면 그건 탁상공론이다. 그걸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해봐라.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남편은 매운 걸 좋아하고 부인은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럼 음식을 어떻게 될까? 5대5로 합니까? 7대1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다 탁상공론이에요. 부부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대부분 잘 극복하고 가요. 이거는 해본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현실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논리로 붙이니까 그래요. 부부 생활이란 타협 속에서 양보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같이 산다는 전제하에서 가장 편한 걸 찾는 거야. 싸우면서 뒤집기도 하고 양보도 하면서 편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게 현장 논리고 대부분의 부부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결혼 생활 안 하는 애들이 꼭 와가지고 저기 이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봐요. 그거 외우고 있는 부부 아무도 없습니다. 잘 사는 부분은. 왜? 그런 거 안 외우기 때문에 잘 살거든. 그게 현장. 그래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라는 건 경직된 매뉴얼도 아니고 매뉴얼과 조직에 있어야 되지만 그 속에서 항상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각자가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노력을 하는 군대가 가장 잘 싸웁니다.
그게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가 알기로 전쟁사에서는 이게밖에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손자병법을 읽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건 아닌데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결국 세계적인 경영자라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속의 우주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다음 우주를 생각하는 훈련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내 앞의 세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손자병법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것 때문에 손자병법을 읽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철학이나 뭐 이렇게 고상한 척하는 드라마 보면 무술을 배우러 갔더니 이런 거나 가르쳐 줄 것이지 갑자기 앉아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너는 무엇 때문에 무술을 배우려고 하느냐, 꼭 이딴 소리 하잖아. 그러면 저도 어릴 땐 되게 짜증나가지고 저거 괜히 허세 떨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을 알고 가는 길이 나중에 보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어떤 농구 선수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마이클 조던하고 당신의 차이가 뭐냐고 그랬더니 마이클 조던은 농구할 때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킨대요. 덩크슛하고 막 사람 셋 사이로 뚫고 슛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 화려한 몸만 보는데 발을 보면 지상에서 두 발이 수평으로 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본계를 완벽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가장 충실한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기자가 물어봤어요. 쉬울 것 같은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하냐. 이분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기본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기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치한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멀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요, 조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대장을 중위로 임명할까, 소위로 임명할까? 이런 고민이 생기면 어떤 분들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소위는 갓 육사 졸업한 애들이고 중위가 낫지 않을까? 근데 우리 부대 지금 중위는 2명밖에 없고 소위가 10명이야. 할 수 없다. 그냥 소대장 임명하자. 그때 이렇게 물어봐야죠. 소대가 뭐 하는 조직이냐? 소대를 왜 만드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전쟁과 전투를 위해서 소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이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짜증 펄펄 내면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딴 철학적인 노름을 하느냐? 여러분, 이런 거 모르고 조직해서 소대장 평균 수명이 15분이에요. 당장은 그딴 고민하지 마. 있는 소대 채워 하고 소대장 채워서 죽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부대와 그것을 알고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부대와 누가 더 빨리 가겠습니까? 어느 쪽이 희생이 적고. 모든 것은 본질을 알고 출발하는 데서 가장 빠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는 건 모든 리더에게 공통된 조건이죠. 그런데 인재를 찾는 데는 항상 3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능력 필요 없어. 내 말 잘 듣는 애들이 최고야. 두 번째는 당연히 능력 있어야 돼. 그러나 야망 있는 애는 싫어. 나를 위협하는 애들은 싫어. 세 번째는 자신을 위협하는 애들도 키우는 사람이에요. 언제 마지막에 리턴 매치를 하게 되더라도 제가 필요해. 이게 어느 게 좋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위치에 만족한다면요, 그냥 말 잘 듣는 애들 키워서 아무 문제 없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조직도 있어요. 더 이상 꿈도 없고 난 이게 최고야. 그럴 때는 말 잘 듣는 애들이 최고예요. 어느 정도 조직이 성장하고 커지는데 일은 잘해야 돼요. 하지만 나를 위협하는 애가 있으면 안 돼. 이 정도 규모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사람은 그런 거 해도 괜찮아요. 결국은 가장 강성한 조직은 야심 있는 자를 키워주는 3번째 리더의 경우예요. 그런데 그런 리더는 무소속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라오는 애들하고 자신도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말만 잘 듣는 애들, 야심 있는 애들을 싫어하는 조직은 결국은 먹히게 돼 있어요. 먹히는 시간의 차이뿐이지. 그래서 인재를 등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야심 있는 자도 키워줘야 된다. 그런데 정말 큰 조직,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곳에서도 야심 있는 자를 키워주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조, 왠지 조조 옆에서 야심을 부리다간 다 죽을 것 같잖아. 사실 조조 주변에 있는 애들도 다 야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야심 있는 자들 중에서 조조한테 덤비거나 위협하는 애들을 제거했지. 아니, 순욱이나 곽가, 제갈량이 야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저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갈량 순욱이 되나? 관우장비가 되나?
다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을 볼 때 우리 사회가 많이 성장했는데 이 성장한 규모에 비해서 야심 있는 자들은 1순위로 잘라버리는 풍속은 아직도 중진국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자를 등용하는 사람을 최고의 리더라고 설명하는 자체가 우리 사회의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최고의 인재를 원하고 최고의 조직을 원한다면은 야심 있는 자를 키우세요. 그리고 당신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세요. 승리하는 장수의 비결, 패배하는 장수의 원인, 이거는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는 뭐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 특징을 잡자면 상대를 존중하는 자가 이깁니다. 가끔 이렇게 역사책 같은 거 보면 상대는 거의 개똥 수준으로 알아온 장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알렉산더가 언제 다리우스 존중한 적 있어? 나는 쟤보다 뭐 100분의 1이라도 이길 수 있어.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요, 그거는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알렉산더가 정말 싸우는 거 보면은 상대를 철저하게 연구를 해요. 근데 상대를 철저하게 연구할 때도 상대를 존중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연구가 올바로 되질 않습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써도 위태롭지 않다. 많은 분들이 아니 적이 몇 월 며칠에 쳐들어올 줄 알고 그러면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비유 좋아하지만 마이크 타이슨하고 붙는데 타이슨이 가르쳐줘요. 이마에다가 내가 너한테 오른손으로 2번 잽 넣고 왼손 스트레이트 날릴게. 그거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이깁니까? 저도 못 이겨요. 하나 둘 셋 하고 너 칠게. 오른손 스트레이트로 정확히 고기를 칠게. 그거 알면 피할 수 있나요? 전성기 때를 치고 말이죠. 못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라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피지기를 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전쟁사에서 이기는 장군들은 아무리 교만해 보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싸우는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진정으로 적을 존중하면서 연구했기 때문에 이깁니다.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 있잖아요. 뭐 100배가 넘는 적을 이겼다. 이런 것은 적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 사실은 상대가 멍청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알렉산더하고 알렉산더가 붙었는데 한쪽 알렉산더가 100배의 군대를 갖고 있다면 그 알렉산더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뭐 징기스칸하고 알렉산더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모르겠지만 한쪽이 10배 이상의 강력한 객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알렉산더고 징기스칸이고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싸웠을 때나 백중지세인 거지. 그래서 엄청난 대승리 뒤에는 항상 상대방이 큰 실수가 있는데 그 큰 실수의 대부분이 근거 없는 낙관론이에요. 근데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런 낙관론이 아니고 손자도 말했지만 나는 알고 적을 모르는 상태. 사실 그거를 저는 이제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고 하는데 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 적의 심리도 모르고 상태도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적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낙관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결국 상대가 희대의 명장이라면 어마어마한 승리를 헌납하게 됩니다. 보통 내 사람을 2명만 있으면 세상 성공한 것이다 많이 하는데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내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조조는 어떻게 보면 성공했는데 늘 부러움에 떨고 자식들이 잘 안 되죠. 유비는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잘 됐어. 저는 오히려 세상에 성공한다는 것은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동료를 구하는 거죠. 그럼 왜 네 사람이 둘이냐? 예를 들면 내가 큰 조직을 거느린다고 하면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 뭐 2사람이 왜 필요해? 그런데 실제 리더가 되면 같이 의논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가 전쟁사에서 전략을 얘기할 때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동요돼서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탱크가 이렇게 부르르 오잖아요. 한국전쟁 때 참호를 파고 있었는데 나오라고. 근데 병사들이 못 나오고 깔려 죽어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어구 바보 그러는데 아마 1000명을 집어넣으면 탱크를 처음 보고 1000명 중에 빠져나올 수 있는 애는 진짜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빠져나오는 애는 익스트림 스포츠라도 막 했거나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던 보통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은 다리가 떨리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못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데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압박이라는 게 상상적으로 하잖아요. 아무리 양심 없는 CEO라고 그래도 내가 이번에 투자 한번 잘못하면 내 집안이 망하고 내 가족이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 10,000명이 직장을 잃는다.
다 가장들 아니야. 거기서 파생되는 비극을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지. 거기서 뻔뻔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부담감이 작용을 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람이 둘이 있으면 성공이라는 거 정말 믿고 같이 얘기해 줄 수 있고 내 감정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이번에 1조를 투자해서 저걸 해야겠니 말아야겠니. 내 평생 친구 같이 하던 관우장비 같은 애들이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쪽 라이벌 회사에서 100억 줄게라고 꼬셔가지고 나를 잘못 유혹하도록 매수를 했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해. 평생 친구는요, 평생 친구들 수 있지만 결정적 순간이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대신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붙는 측근도 있고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세상이 가다 보니 변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런 사람은 둘만 있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둘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둘이 있어도 성공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하는 일이 성공하겠지. 그거는 정말 고량과 판단력과 지략과 인격과 능력 모든 거를 갖춰야 그게 가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금낭지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한 능력처럼 보이는데 유비가 왜 손권의 누이하고 결혼하러 갈 때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들바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제갈량이 자기는 안 가고 조자룡만 보내면 된다. 그러면서 조자룡한테 비단 주머니 3개를 주지. 이게 무슨 일이 하면 이걸 펴봐라. 중간에 손권이 죽이려고 하니까 딱 펴보면 뭐 강으로 가라. 그럼 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제갈량 하면 일단 뭐 신산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척척 아는 사람. 이것도 세상 로망이잖아요. 우리 상관이 이렇게 되면 이거 펼쳐봐. 이럴 땐 매뉴얼 12페이지를 봐. 이런 것이 모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로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낭지계가 굉장히 인기 있는 에피소드가 됐어요. 금낭지계는 그런 신산이 아니고 사실은 플랜 B, 플랜 C예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리더한테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 제일 무능한 리더 나가 이 자식아. 넌 이것도 못해. 이게 구박하는 리더는 제일 나쁜 리더고 내 이럴 줄 알았다. 낄낄낄 하면서 도와주는 거는 기껏 도와주고 존경을 못 받는 거고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근데 리더는 그거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실제로 조직 운영할 때는 이거 되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신뢰를 얻게 한다는 거. 손자도 말했지만 결국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야. 닥쳐보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금낭을 줬다 쳐요. 폈어. 어떻게 하래. 물구나무 3번. 아니 지금 포탄 떨어지는데 물구나무 3번이 뭐야. 안 하잖아. 이거는 합리적으로 될 얘기가 아닌 거니까 금낭지계인 거예요. 그거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금낭지계가 왜 필요하냐고. 자기가 봤을 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미리 펴보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그 말 같지도 않은 걸 믿고 따르려면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낭지계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펴서 실천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삼국지에 고사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드는 그 유명한 고사가 하나가 이제 읍참마석인데 이거는 인용도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인용이 많이 되냐면 결국 세상을 살아보면은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공정함을 기대하게 되죠. 그거 없으면 나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세상을 살아보면 안 공정한 경우를 더 많이 겪죠. 어느 시대나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읍참마석이라는 게 뭐야. 마속은 제갈량하고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속은 자기가 개인적인 보좌관으로 두고 키웠던. 그래서 유비가 제갈량 보고 쟤는 입만 살아내니까 너무 믿지 마라 라고 한 말은 유비가 사람을 정확하게 본 것 플러스 어떻게 보면 너의 사적 인맥 아니냐. 그거 조심해라는 뜻도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갈량이 결국 사고를 치지. 중요한 임무에서 마속한테 과한 임무를 맡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연습은 하고 넣어야 되는데 좀 갑자기 큰 걸 넣었어. 그리고 제갈량도 생각은 한 게 지금 전투 상황이니까 군대도 왜 아이젠하워형 있고 패턴형 있잖아요. 아이젠하워 같이 사람들하고 정치력 뛰어나고 관리 잘하는 장군과 패튼처럼 싸움꾼 장군을 같이 붙여줘서 보낸 거야. 그런데 아이젠하워 패튼은 둘이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상황 딱 떨어지면 패튼이 야 이건 당신 일이네. 아이젠하워가 이건 당신 일이네 하고 딱 넘겨주는 콤비예요. 그 두 사람은. 근데 마속은 아이젠하워라는 패턴으로 왕평이라는 그때 총나라에서는 정말 차세대 최고의 무장을 같이 보냈는데 제갈량이 뭔 실수를 했는지 역할 분담을 제대로 안 잡아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실수였어요. 그래서 상황이 갑자기 패턴이 필요한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이젠하워처럼 이거는 형님 거요 하고 딱 넘겨줘야 되는데 마석이 안 넘겨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팀이 분리가 되고 왕평 부대는 빠져나와요. 마속 부대는 전멸하면서 가정을 잃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속도 여기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패전했다 꼭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제갈량을 보호하려니까 이 제갈량이 실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속이 보면 자기가 죽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읍참은 제갈량도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마속이 죽는 거를 구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게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불공정한 경우를 너무 많이 겪잖아요. 인맥 없는 조직이 어디 있어? 조직은 인맥이 없을 수가 없어. 그 인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합리하고 억울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읍참마속이라는 것에 대한 카타르시스로 들어간 것 같아요. 조직을 운영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한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를 알고 어루만져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밖에 있는 분들은 어떤 조직이든지 인맥 없는 조직은 없어요. 인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큰 핑계와 분노로 감정을 손상시키지 말고 불공정한 속에서 내가 싸워서 어떻게든지 공정함을 쟁취한다라는 노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삼국지는 소설이거든요. 소설은 소설의 즐거움으로 보시는 게 효과가 제일 커요. 그리고 그게 성공에 도움이 돼요. 저도 삼국지 몇십 번을 봤는지 모르겠고 수호지도 몇십 번을 봤는지 모르겠고 모든 텍스트에서 얻는 영감은 방법을 얻는 게 아니라 감정과 이성을 포괄하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저보고 당신은 어디서 그런 분석력과 통찰력을 가졌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통찰력 교과서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세상을 알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성공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풍부하게 하고 그게 그리고 인생에도 거둬들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이에요. 그런 성공을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풍부하게 하고 여러분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교과서로서 텍스트로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